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한 지 어느덧 2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과 그동안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을 했고, 2018년이 들어서면서 제가 김원 사건 파일이라는 컨텐츠도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안내해드린 내용을 듣고 가장 많이 왔던 질문은 그 이후엔 사실 어떻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컨텐츠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점일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18년을 좀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김원 사건 파일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 사건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 그 부분도 정리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드리려고 하고, 오컬트 스토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던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12월을 마무리하는 각 컨텐츠마다 하나씩 들어갈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김원 사건 파일의 그 사건 그 이후 1탄이 뭐냐면 총 3가지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진행했던 사건, 첫 번째 단역배우 자매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그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했고 재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현재까지 됐는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영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학 사건이 터지고 나온 뒤에 저도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자료들을 모아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3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조두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제가 사건이란 명칭을 붙였지만 제가 3번째는 조두순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여러분과 조두순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그 사건 그 이후 1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 첫 번째는 바로 단역배우 자매 사건입니다. 2004년 여름,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2명이 단역 혹은 반장 등에 의해 12명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피해자가 18층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 2009년 9월 피해자에게 처음 단역배우를 권했던 여동생이 죄책감으로 또 투신 자살합니다. 그 이후 2009년 11월 3일 두 딸의 자살로 충격을 받았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한 집안에 어떻게 보면 4인 가정 중에 3분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사라지셨죠. 그 이후 어머니는 매일매일 싸움을 벌이며 사셨습니다. 재조사를 해달라. 여의도 앞에 가보면 늘 피켓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 올해였습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되며 그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받고, 저희도 그때 당시 이번이 아니면 마지막일 거다. 어떻게 보면 청원에서 20만을 돌파를 시켜서,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해 여러분에게 저도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20만이 돌파가 됐고, 그리고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던 상태였죠.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찰들의 수사가 굉장히 이상했다는 점, 자세한 내용은 이전 컨텐츠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공간에 두고 성희롱을 하는 듯한,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그려봐라, 이런 식에 대한 발언,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집에 불 지르겠다, 살해하겠다라는 협박까지 들어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당시에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집안에 엄청난 몰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문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머니가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부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일기장도 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과대망상으로 보이기에는 분명히 그때 당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때 사건으로부터 9년 6개월이 지났고 자살한 시점으로부터는 4년 6개월이 지났다.
민법이 규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손해배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즉 죄를 알고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당시에도 소멸시효의 논란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이후 계속해서 어머니는 피켓 시위를 하셨고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재조사가 요구되었으며 2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고 20년, 그 아주 오랜 시간 만에 드디어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와 함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재조사가 들어갔죠. 재조사의 결론입니다. 박창호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 대책과장님이신데 전체 조사 대상을 20명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까지 포함입니다. 그중 17명은 조사가 끝났다. 나머지 한 명은 연락이 닿는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또 한 명은 행방불명 상태다. 더불어 2차 피해 가해자로 알려져 있던 나머지 한 명이 경찰이었는데 퇴직 후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3명 조사가 안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사를 끝낸 17명 중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850여 쪽의 자료를 이미 확보해 검토까지 끝냈지만 조사가 아직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 사건이 이미 14년이 지나 성폭행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으며 법적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해서 재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이 사망을 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마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이게 재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머니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시간이 지난, 아주 오랜 시간이죠. 거의 14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이 되어서야 드디어 장례를 치릅니다. 사건 발생 14년, 사망한 지 9년이 지났죠. 2018년 8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요원 장례식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년 만에 단역배우 자매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20만 달성에 따라 꾸려졌던 경찰청의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를 들었는데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걸 수도 있죠. 다만 어머님의 일종의 소원이었던 한 번이라도 다시 봐달라, 재조사를 해달라 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국가가 우리에게 준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역배우 사건에 대한 부분은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조사는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진행했던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썼던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당연히 처음부터 다들 그랬습니다. 이거 시효도 지났고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예상하고 있던 결과기는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좀 착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어머님께서 훨씬 더 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안내드렸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이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영학의 최종형이 결정났습니다. 이영학의 최종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 라고 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고 범행 직전에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고 더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당시 사건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친구 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데려오기 어떻게 보면 계획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다소 우발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원래는 추행만 하려고 했는데 살인까지 간 게 좀 우발적이었다. 왜냐면 중간에 깨어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느낌 때문에 했다 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했다. 이번 PC방 사건, 김성수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도 했던 얘기가 사건 당시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을 얘기하려면 그 사람의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 감정, 이런 모든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2심 재판부는 정신 상태가 불안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진술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정신 상태가 불행한 상태 같다 라는 이야기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도 조금 특이합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도 아니고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입장. 지난 11월 2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판결 내립니다. 즉,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넘어갔던 그 2심 재판부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도 그때 당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죠. 이 사람이 교육 수준이 좀 낮은 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에게도 그때 당시에 보여드렸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글들을 보면 맞춤법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런 거라 교육 수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자동차에 집착을 하고 있었고 자동차 및 자신이 돈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리스차까지 뽑아서 자신의 형, 아마 그 X1, 6위에 했던 X1 차량, 그게 형에 타고 다녔던 차량이었죠.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부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신의 명의의 차량에 에쿠스도 있었던 상태, 그리고 그전에는 아우디 A6 차량, 그 A6 차량의 범퍼 킷이죠. 어떻게 보면 외형을 튜닝할 수 있는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는 남자. 글쎄요. 무언가 치밀하다, 뭔가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으로 얘기한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이영학의 최종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을 때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지 오래된 건 알고 있다. 근데 죄인을 영원히 격리하는 건 사형밖에 없다. 분명 마땅히 이영학은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당시에 분명히 어딨냐, 분명 그 집에 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딸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법원이 이영학의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당시에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합니다라는 말을 소리를 치시게 되다가 법정에서 끌려나셨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말리느냐라며 항의를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아니냐. 피해자인 우리 가족이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왜 법원이 용서를 해주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사형 선고가 되면 집행이 안 되더라도 재심을 받지 않는 한 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의 경우는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영학도 자기는 세상에 나오는 게 좋다. 징역을 한 25년, 3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피해자 유족분들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이 용서를 하느냐, 왜 그 사람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왜 사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이 사실 되게 와닿습니다. 물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과 분명 괴리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아버지의 입장에 더 이해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던 이영학 사건의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 보신 대로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15년,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 이 파렴치한 악마가 두 번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게 해주는 걸 분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이영학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답입니다. 왜냐면 저는 조두순이란 이름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악마를 싫어합니다. 1952년 10월생 일용직 노동자 생활했던 사람, 1983년 19세 여성을 구타하고 여관 성폭행을 하며 징역 3년을 살았던 게 첫 번째 범죄, 현재까지 징역 전체 전과 18범입니다. 이 전과 18범을 국가가 어떻게 보면 대충 너무 놔줬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여아에게 교회를 다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안 다닌다 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옆에 있는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복도 끝에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 및 중상을 입힌 뒤 자신은 귀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막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밖으로 기어나와 살려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당시의 재판 결과도 좀 특이했습니다. 더불어 그 이후에도 일정이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13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지목 및 사건 현장에 채취한 지문과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혈흔까지 모든 게 나와 단원경찰서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두순이 1심 재판 당시에 자신이 억울하다며 보낸 탄원서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300쪽이 넘는 탄원서였다고 하더군요. 준영하신 재판장님,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낮에 교회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반듯하게 살았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게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강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 라는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정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재판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예전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원래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그 이후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되면서 단일 사건에 대한 부분으로 징역 15년, 거기서 3년이 감형되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조두순이 청송교도소에서 처음에 하고 있다가 요즘 포항교도소까지 이감됐다라는 이야기까지가 현재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법무부에서는요, 출소일이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조두순이 불안 증세도 있고 더불어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서 현재 포항교도소로 이송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게 되고 20만이 돌파가 됐습니다. 결국 국가가 답변을 주게 됐는데 조국 민족수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행법을 따라야 된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조두순은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현행법상 흉악범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는 법령 자체가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PC방살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전은 불가능합니다. 그 전은. 그래서 법상으로 봐도 얼굴이 공개하는 게 어려운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두순이라고 얘기하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두순이다. 블로거를 통해서 서서히 유포가 되고 지금도 인터넷에 조두순이라고 검색하면 이 사진이 뜨게 됩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진은 조두순의 사진이 아닌 다른 강간범의 사진입니다.
조두순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굳이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사진이 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체격, 키, 얼굴 형태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에 만기 출소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이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12월 13일이 일요일이라는 점, 두 번째 조두순이 세탁 관련 자격증을 땄다는 점, 어떻게 보면 형량이 감형될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불어 언론이 12월 13일이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날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몰려있을 텐데 과연 그 시간에 조두순을 출소시킬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드릴 때도 아마 예상과 다르게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조두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소하고 난 이후에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곳에서 5년간 얼굴, 키, 몸무게, 나이, 이름 이런 게 국민 공개가 되고 전자발찌를 7년 부착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진상으로만 저희는 조두순의 얼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유튜브도 하고 컨텐츠를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요. 단역배우 사건에 대한 청원, 윤창호법에 관련된 청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강서구 PC방 사건이 아닌 강서구 주차장 사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그거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신 것,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유튜브가 권력이 아닌 더 무게라고 느끼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덧 14만이 돌파해서 15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저희가 2019년에 한 가지 기획을 했던 걸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두순의 얼굴을 3D로 몽타주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두순의 얼굴을 만들고 싶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두순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첫 번째,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생활 하셨던 분들, 두 번째, 난 전직 교도관이었다, 세 번째, 난 원래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메일이 깔릴 겁니다. 저희의 원커넥션의 이메일인데 여기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분명 약속을 드리고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얼굴에 대해서 그리고 뭐 특징에 대해서 안내만 해주시면 저희는 3D로 해서 얼굴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얼굴을 만들어낸 뒤 최종 결정이 되면 이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두순 나중에 출소해서 이 영상을 본다면 그 자신의 얼굴이 몽타주로서 공개된 거에 대한 불쾌감이 있고 명예훼손이라 생각된다면 고소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커넥션이고요. 원커넥션 소속의 법무팀 거기에 김원 앞으로 고발장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당연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안에 이 부분을 완성하고자 하니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꼭 메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에서 봤었고 어디에서 같이 있었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해주시면 함께 움직이게 되고 저희가 섭외한 3D로 얼굴을 만들어주시는 그 분에게 각각 가시게 될 겁니다. 분명 신원은 보장해드리는 건 충분히 약속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보비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알려줄 수 없어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몽타주를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아프리카TV BJ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